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론났습니다. 우리 사회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장 내수가 위축돼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부패 수준이 개선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점점 활기를 띈다면서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 서류 조작 책임을 두고 경영진과 실무진들 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담당 직원들은 경영진의 지시와 강압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론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 28일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3만 원이 넘는 식사,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 의뢰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특히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으로 부패 척결과 공익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와 언론계, 교육계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고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수 반대 의견이 나온 만큼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김영란법이 당초 계획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패 수준이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되자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내수가 위축돼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고려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 손실을
연 11조 6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음식업과 골프장, 농축산 화훼농가 등 선물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농축수산업계입니다. 명절 선물에 5만 원의 상한가를 두게 되면서 전통적 명절 선물이던 한우 세트, 굴비 세트 등의 인기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고급 한정식 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 원인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천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선물 가격이 5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취지처럼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가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청렴도가 OECD 평균이 되면 3%대 경제성장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에서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들과 금융 상황, 물가 지수 등을 여전히 감시해야 하고 기업의 투자 활동도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 시장이 강화되는 등 미국 경제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고 경제 전망과 관련해 단기 리스크들이 감소했다며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올해 연준 회의는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남아있는데 11월 회의는 미국 대선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9월 또는 12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가능합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인상이 9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관련자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경영진은 최근 관련 청문회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서류 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지시와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경영진과 실무 직원들 사이에 인증서류 조작 책임에 대한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지난 25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서류 조작은 실무 직원들의 단순 실수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서류 조작은 오로지 실무진의 잘못이라 못 박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을 담당해온 윤모 이사를 지난 12일 사문서 변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이사는 일관되게 최고 경영진은 잘못이 없고 실무진이 전적으로 서류 조작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윤 이사에 이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전직 폭스바겐 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들은 최근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윤 이사가 서류 조작 책임을 자기 선에서 끊어 최고 경영진이 사법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현재 폭스바겐 코리아를 퇴사한 상태로 자신들이 전적으로 서류 조작 책임을 지는 것은 도마뱀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차종의 한국 판매를 위해서는 유럽 본사에 시험을 요청해 인증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경영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인증을 받아오라 지시해 서류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년 전 이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했던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조사한 뒤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인증서류 조작이 실무선이 아닌 최고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만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하남시에 7천 가구가 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공급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호재냐 악재냐 하는 건데요.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물망에 오른 하남시 초이동과 천연동. 하남시 주민들은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소식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와 하남시가 이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하남시는 면적의 95%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 호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3호선 연장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 북쪽의 9호선, 동남 쪽의 5호선, 서남 쪽의 3호선까지 트리플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는 셈입니다. 개발이 되면 이동규모가 많아지면 주변 상권 형성되고 또 추가 인구도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집값 상승이라든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반면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하남 미사 주변에 있는 강일과 강동, 송파, 유래 등 전월세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 탓에 인근 지역 전월세 임대료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임대사업자 또는 주변 주민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부각되면서 하남시의 대규모 뉴스테이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 간의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대구와 경북 등에서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증가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경북이 가장 높은 33.6%, 대구가 두 번째인 27.2%로 전국 평균인 18.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제주와 서울은 각각 15.4%로 평균을 밑돌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상반기 전국 시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구와 경북이 하락세로 돌아서 각각 2%와 1.3% 떨어졌고 서울은 1.8%, 제주는 1.7% 올랐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주택연금 가입 급증은 연금 월 지급액이 가입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 종료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지 않고 조정받기 시작할 때가 적절한 가입 시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과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 부담을 감면하는 제도가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근로자들의 관심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 이걸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간 연장됩니다. 그러나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 한도가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4천만 원을 쓰면 현재는 쓴 금액의 300만 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절감액도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72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1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근로자가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3,6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증세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 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할 경우 출생 또는 입양 세액 공제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생 세액 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 원인데요.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 세액 공제는 70만 원으로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첫째 아이를 둔 근로자가 둘째를 낳으면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 동시에 현행 자녀 세액 공제에 따라 자녀 1명당 15만 원씩
원씩 30만 원과 6세 이하인 둘째에 대한 자녀 공제 15만 원을 더해 95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고 저소득하고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10% 인상해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대학생의 든든 학자금 교육비 세액 공제도 포함됐습니다. 네, 기업 활력도 제고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총 8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산업은행을 통해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재편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대 보증도 지원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 재편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에 대해 우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설비 자금을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30억 원 등 총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M&A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1조 원 수준의 설비 투자 자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 로봇 등 신산업에 이 현행 세법 기준상 거의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로봇 등 신산업 연구에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대 신산업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30%를 해당 기업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1대 신산업에는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콘텐츠, 바이오 헬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R&D 세액 공제는 LED, 바이오 제약,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료 12개 분야 등에 한정돼 있었는데요. 세액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30%, 중견 대기업은 20%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세액 공제율도 중소, 중견, 대기업 구분 없이 30%로 확대됩니다. 네, 그럼 올해 세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재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업종 간 차등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투자세 공제율 상향 조정 등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일부 사안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2.7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되는 코픽스 금리 등이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집단대출 금리는 최근 은행권 심사 강화 영향으로 전달보다 오히려 0.04%포인트 오른 2.94%로 집계됐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도 3.06%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기업대출 금리는 3.41%로 0.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저축금리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신규 예적금 금리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44%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사의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수익률이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15개 증권사와 4개 은행이 출시한 150개 ISA 모델 포트폴리오에 올해 4월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개월간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증권사의 MP 평균 수익률이 0.91%로 은행의 0.37%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이 기간 ISA MP 최고 수익률은 3.58%로 최저 수익률 마이너스 1.49%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증권사가 내놓은 116개 중 103개의 MP가 플러스 수익률을 올렸고 13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이 출시한 MP 중에서는 34개 중 25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올렸고 9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융회사별 ISA 상품별 수익률과 포트폴리오는 ISA 다모아 비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매출 50조 9,400억 원, 영업이익 8조 1,400억 원의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영업이익은 1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3,200억 원으로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IT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2년 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나 늘었습니다. 갤럭시 S7 시리즈가 2분기에만 1,600만 대 판매되는 등 호조를 이어갔고 중저가 모델 단순화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시장의 악조건 속에서도 2조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소비자 가전 부문도 7년 만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으며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습니다. 전 분기에 영업 손실을 냈던 디스플레이 부문도 1,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일부터 약 3개월간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여름휴가 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27일 울산 본사에서 24차 임단협 교섭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8일부터 최장 19일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8월 16일 이후에나 교섭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임담협 쟁점 안건에 대한 이견과 조선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19일부터 나흘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또 27일에는 분사 구조조정 대상 사업부 조합원 일부가 파업했습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 96,712원 인상, 성과급 지급, 사회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사항 노조 통보, 우수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 연수,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도 자녀 우선 채용과 조합원 해외 연수 폐지, 탄력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 실시 등을 노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매년 선정하는 기업인 명예의 전당 13번째 헌액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한 금속공업의 하장홍 회장인데요. 양한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오늘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제13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행사를 열고 하장홍 신양금속공업 회장을 헌액자로 선정했습니다. 동종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을 받게 된 것을 본인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장홍 회장은 1976년 창립 이래 알루미늄 분야에만 집중해 자동화 생산 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알루미늄 압축 분야 기술과 품질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인은 2004년부터 매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통해 회사를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가 국내외 경영성과와 기업가 정신,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발하며 지금까지 33명의 헌액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4분의 회장님이 처음으로 헌액되신 이래 총 32분의 회장님을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였고 기업은행은 헌액자의 동판 부조를 서울 을지로 본점 1층 명예의 전당 기념관에 전시하고 은행 수수료 평생 면제 등 VIP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회사에는 하장홍 회장의 훈상과 기념비를 세워 임직원과 국내외 바이어에게 헌액자의 기업가 정신을 알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한진해운에 대해 추가 지원에 나서면 재무 부담이 커져 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고급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이 집에서도 실제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는 것처럼 쇼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스토어를 국내 최초로 내일부터 선보일 계획입니다.
알바 천국이 전국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조사해봤더니 한 달 평균 66만 4천 원가량을 벌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 임대주택 4,099호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서울에서는 일주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지방은 대구 35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하늘은 강원 동해안을 제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는 아침에서 저녁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강원도와 충청도는 아침에서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에서 밤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해상에서 활성화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서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대전 31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 낮 기온 강릉 32도, 속초 울진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서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토요일에는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